안녕하세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그날, 우리 집 거실에 앉아 며느리가 될 수진이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41살인 우리 준호가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싶어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지만 결혼 정년기를 한참 넘긴 터라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게 사실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깎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내 첫인상은 그야말로 만족스러웠다. 병원 간호사로 일한다던 그 아이는 수수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도 연하게 귀걸이 하나 없이 단정한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눈빛에서 진중함이 느껴졌다. 수진 씨, 간호사 일이 참 힘들죠? 네.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하고 있어요. 대답하는 목소리도 차분하고 겸손했다. 나는 속으로 이 아이면 우리 준호와 잘 맞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준호 역시 옆에서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했다. 39살인데도 소녀처럼 수줍어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저희가 결혼하면 어머님께 잘해드릴게요. 수진이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나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가. 혼자 사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모른다. 이제는 든든한 며느리가 생겨서 아들도 나도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간 후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참 좋은 아이구나. 검소하고 차분해 보여서 마음에 든다. 정말요? 저도 수진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무엇보다 성실한 게 제일 좋아요. 아들의 대답을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이 결혼은 분명 잘 될 거라고. 수진이의 소박한 차림새와 겸손한 태도, 그리고 성실한 직업정신까지 모든 게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것 같았다. 결혼식 날까지도 수진이는 한결같았다. 웨딩드레스조차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스타일을 선택했고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도 단정했다. 나는 친척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 참 알뜰해요. 검소하고 예의 바른 게 딱 우리 집안 며느리감이에요. 그때만 해도 나는 정말로 믿었다. 수진이라면 우리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며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갈 거라고. 준호도 이제는 고생 덜 하고 편안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신혼 초 몇 달 동안은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수진이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을 유지했고 집안일도 성실히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역시 내 눈은 틀림이 없었어. 하며 흐뭇해했다. 하지만 그때의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 모든 소박함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결혼 후 3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아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갔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새 소파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진한 갈색 가죽 소파로 보기에도 상당히 비싸 보였다. 어머, 준호야, 소파를 언제 바꿨니? 아, 네. 수진이가 예전 소파가 너무 낡았다고 해서요. 아들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예전 소파도 채 5년 되지 않은 멀쩡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나는 속으로 의아해하면서도 그래, 신혼인데 뭔들 못하겠니?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다. 2주 후에는 대형 TV가 벽에 걸려 있었고 한 달 뒤에는 냉장고까지 바뀌어 있었다. 기존 것들도 고장난 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수진아, 가전제품을 이렇게 자주 바꿔도 되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답했다. 어머니, 요즘엔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해서요.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고 디자인도 예뻐지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나는 한국 전쟁을 겪고 자란 세대다. 물건 하나라도 아껴 쓰고
고쳐가며 써야 한다는 게 몸에 밴 사람이다. 멀쩡한 걸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다. 더 놀라운 건 택배였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졌다. 며칠에 한 번씩 현관 앞에는 크고 작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어느 날은 상자가 너무 많아서 현관문을 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수진아, 이게 다 뭐니? 아, 생필품이랑 옷까지 화장품 같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편해서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상자를 뜯어보니 생필품이 아니었다.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수입 향초, 고급 주방용품까지. 내 눈에는 사치품으로 보이는 것들 뿐이었다. 특히 며느리의 옷차림도 확연히 달라졌다. 처음 본 날의 소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늘 새 옷을 입고 있었다. 가방도 매번 다른 것이었고 화장도 훨씬 진해졌다. 집 안에는 각종 브랜드의 쇼핑백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수진이가 요즘 쇼핑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어느 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준호의 대답에서 걱정이 묻어났다. 평소 아무 말 없는 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 달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아들이 늘 피곤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다. 교사 월급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아직 전셋집에 사는데 집값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준호야, 혹시 돈이 부족하니? 어머니, 괜찮아요. 수진이도 벌고 있으니까요.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며느리의 월급을 합쳐도 이런 소비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어느 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많이 어둡고 지쳐 있었다. 어머니, 저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니? 카드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매달 적자가 나고 있어요. 저축은커녕 빚이 늘어가고 있어요. 아들의 고백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결혼 전 그토록 검소하고 신중해 보였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모든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도 참고 견뎌봐. 신혼 초니까 그런 거 아닐까? 어머니, 숨이 막혀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며느리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하는 걸까? 처음에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의 고충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 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수진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며느리는 새로 산 듯한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는데 집에만 있으면서 왜 그렇게 차려입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돌아보며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서 이미 경계심이 느껴졌다. 아마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수진아, 우리 가족이 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 오빠가 잘해줘서 행복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요즘 집안 살림이 좀 빠듯한 것 같더라. 혹시 너도 느끼고 있니?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둘 다 벌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수진아, 집안 살림은 아껴야 오래 간다. 한 푼, 두 푼 모아야 앞날이 든든하지. 특히 너희들은 아직 젊고 앞으로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어머니! 수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벌잖아요. 제 돈으로 조금 누리면 안 되나요?
그 말에 나는 당황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진 것도 그렇지만 그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다. 수진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맞벌이 부부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예전 사람이라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은 달라졌어요. 예전 사람이라고? 나는 가슴이 덜컥했다. 하지만 참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수진아,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았고, 예쁜 옷도 입고 싶었어. 하지만 가정이라는 건 혼자만의 것이 아니잖니. 둘이 함께 꾸려나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좋은 거 쓰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나는 진정시키려고 손짓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준호 오빠가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밤낮 없이 일해요. 간호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이 카드값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쓰다간 집안 기둥 뽑힌다. 내가 벌어도 결국은 가정의 몫인데 왜 내 아들 고생은 생각 안 하니? 준호 오빠 고생이요? 어머니, 준호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혹시 저한테 불만 있다고 했나요? 수진이 눈을 부라리며 물었다. 그 순간 나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아들이 나에게만 털어놓은 고민을 며느리에게 말해버린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 아, 그러니까 준호 오빠는 저한테 직접 말도 못하고 어머니한테 가서 일렀다는 거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수진의 말에서 차가운 비꼼이 느껴졌다. 상황이 내가 의도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수진아, 오해하지 마. 준호는 그냥 어머니, 저는 도둑질해서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당하게 번 돈 쓰는 건데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며느리 주머니까지 관리하셔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주머니를 관리한다고?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건가? 수진아, 내가 언제 너를 간섭한다고 했니? 그냥 집안을 생각해서. 집안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집안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가정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궁핍하게 살면서 돈만 모으는 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돌아온 것이다. 거실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걸 단숨에 알아챈 듯 준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나는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남편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오빠, 앞으로는 불만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해. 어머니한테 가서 고다질하지 말고. 뭔 소리야. 수진아, 내가 언제.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어. 오빠가 카드값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면서? 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나와 며느리 사이에서 진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예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억울함과 답답함이 가슴 깊숙이에서 솟구쳐 올라왔다. 이 모든 말들을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다. 수진아,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며느리라는 건 집안을 살뜰히 지키는 게 첫째다. 사치로는 가정을 못 지켜.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야 했다. 이 말들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때다른 진리였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꼭 전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나도 젊었을 땐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예쁜 치마 하나, 구두 한 켤레라도 사고 싶었어. 친구들이 새 옷 입고 나오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내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참았다. 참고 아껴서 내 시아버지랑 여기까지 온 거야.
625 전쟁 통해 모든 걸 잃고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을 때도 우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썼다. 준호는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욱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게 살림이고 그게 가정이야. 화려한 물건으로 집을 꾸민다고 해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아끼는 마음,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정이 되는 거라고. 수진이 비웃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와는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세상이 달라져도 사람 사는 이치는 똑같다. 입에 들어가는 거, 몸에 입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잖니.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수진아, 너한테 묻고 싶다. 정말 그 비싼 가방들, 그 화려한 옷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니? 그런 걸 사면서 우리 준호가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면서도 행복하니? 어머니는 왜 자꾸 준호 오빠만 생각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너 혼자만 행복하면 되는 거니?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니? 내가 좋은 거 하나 살 때마다 준호가 한숨 쉬는 걸 못 봤니? 준호 오빠가 한숨 쉬는 건 제가 뭘 사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고 참견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간섭하고 참견한다고?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건가? 수진아, 나는 그냥 어머니, 저한테 며느리는 집안을 지켜야 한다. 검소해야 한다. 이런 말씀 그만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이기 전에 독립적인 성인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사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가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수진아, 가정이라는 건 말이야.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차분히 말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면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니? 준호 오빠도 원해요. 좋은 집에서 좋은 물건 쓰면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럼 왜 울상을 짓고 다니겠니? 왜 나한테 와서 힘들다고 하겠어?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진아, 너는 우리 준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도 몰라.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집에 와서까지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나를 노려봤다. 어머니, 그럼 제가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될까요? 간호사 그만두고 준호 오빠 월급으로만 살면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검소하게 살까요? 그런 뜻이 아니야. 일은 해도 되지만 무분별한 소비는. 무분별하다고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제가 하는 모든 소비가 무분별한 거죠? 제 기준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수진아,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았다. 내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담아서.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진짜 행복한 가정은 물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를 배려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마음이 있어야 해.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가정이야.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돌린 채 한숨만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내 가슴을 저며왔다. 아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들이 너무 서글펐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이 생긴 것처럼 모든 것이 보이지만 닿을 수 없는 그런 냉랭함이 감돌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 준호였다.
원래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입을 다물고 살았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고개만 숙이고 밥만 먹을 뿐 대화는 거의 없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준호 집에 미역국을 끓여주러 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거실에는 준호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준호야, 수진이는? 아, 친구들이랑 쇼핑하러 갔어요. 일요일 아침부터 쇼핑이라니.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니?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다.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사람 같았다. 미역국을 끓이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준호야, 엄마한테 속마음 좀 털어놓지 않을래?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무능한가 봐요. 무슨 소리니? 그게 다른 남편들은 아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못 해주니까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착한 아이가 자기 탓을 하고 있었다. 준호야, 그게 아니야.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수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집에서도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하고. 아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내가 바랐던 결과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손에는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미역국 끓여주려고 왔지 많이 샀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런 식이에요. 요즘 계속.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단순한 소비의 문제일까? 처음에는 그저 돈 쓰는 것 때문에 걱정했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문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신뢰가 무너지는 신호일까? 준호와 수진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였다면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멀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수진의 친구를 만났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는데 시장에서 마주쳤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영희야 잘 지내지? 네. 그런데 어머님 수진 언니 괜찮아요? 요즘 병원에서도 좀 예민해 하던데.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그냥 원래 밝던 언니가 요즘은 좀 우울해 보여서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영희의 말을 듣고 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수진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하지. 그렇게 살면 누가 행복하겠어.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내 눈에는 분명히 금이 간 독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금이 점점 커져서 언제 완전히 깨질지 모를 상황이 되어버렸다. 가정은 화려한 물건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아무리 비싼 소파를 놓고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써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믿음만이 오래 가정을 버티게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집은 어떤가? 준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수지는 쇼핑으로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고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나와 남편이 나오는 꿈이었다. 우리는 작은 방 하나에서 살면서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든든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았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